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태를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다발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시로 건물 내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 조건을 형제, 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코로나 감염 추이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북미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폭염에 따른 사망자도 급증하고 도로가 녹아내리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가운데 LA와 패사디나시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가 융통성이 없다는 의견과 계속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의 한 소매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몇몇 고객이 눈에 띕니다. I know about the variant, but I'm over the mask. 반면 만일의 감염을 우려해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찬성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verywhere I go, I put the mask on.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Definitely right now I still don't feel comfortable taking it off even though I'm vaccinated.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선 지난 12일 기준 코로나 변이 감염의 거의 절반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또 한 차례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대유행 위험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f there's not that many people left to be infected and there's not that much Delta variant here, I think it's a little bit of a false alarm at this point.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 지 불과 2주 만에 당국의 입장이 바뀌자 마스크 착용 규제 강화를 다시 고려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백신을 맞은 사람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촉구했고 LA와 패서디나시도 LA 카운티를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This is becoming a pandemic among the unvaccinated, and this Delta variant is stronger, it's more deadly, it spreads more quickly, and it's right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majority of the cases here in LA County. 델타 변이가 LA 카운티에선 초기 유입 단계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전염력과 치명률을 파악하기엔 아직 일러 마스크 착용 권고가 적절한지를 놓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 정도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률의 차이가 커서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격차입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10여 개 주는 주로 동부에 몰려 있는데 완료율 35%가 안 되는 최하위권 주들은 대부분 남부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확진자의 26%한테서 델타 변이가 발견될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빠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격차에 따라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뉘어 피해의 양극화가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What you are going to see among under-vaccinated regions, you're going to see these individual types of blips. It's almost like it's going to be two Americas.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못하면 시골과 남부를 중심으로 올 가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확진자 수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를 우려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도 또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해 지침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1회 이상 접종률은 66.2%로 오는 일요일인 독립기념일까지 70% 달성은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여행객 규모가 코로나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역대 최다인 4,7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고 연방항공청도 연휴 기간에 항공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플로리다주 12층 콘도 붕괴 참사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추가 생존자 구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4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고 여전히 147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돌풍과 폭우 등 악천후까지 예고되면서 비상관리 당국은 수색과 구조 자원을 늘리기 위해 연방정부에 추가팀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는 지난 28일부터 콘도 붕괴의 원인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2주 내로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운티 당국은 앞으로 30일 동안 지은 지 40년이 넘은 지역 내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잦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자칫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건물의 이상 신호를 주기적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층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현재까지도 140여 명이 실종 상태인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오래된 건물에 대한 미흡했던 시설 관리가 이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건물 안전 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잦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민들 역시 이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나는 조금 높은 데 살아요. 그래서 전번에 지진이 날 때 이게 흔들리는데 전등이 막 흔들렸거든요. 근데 나도 어지러워서 흔들렸다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진동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건물의 이상 징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달리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금이 갔을 경우 지진으로 인해 집 구조가 뒤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건물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잘 열리고 닫히던 문들이 잘 안 열리고 잘 안 맞는다든지 창문도 잘 갑자기 안 열린다든지 건물과 건물, 그러니까 구조와 구조가 만나는 부분, 코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안 가스 누출이나 누수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진 발생 후 수영장 물이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가스레인지가 작동하지 않을 땐 최악의 경우 폭발이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수영장 물이 평소와 다르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약간 균열이 있어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물이 어딘가로 새고 있는 거고요. 또 건물 외부에선 이상 징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보단 내부에서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자가격리 면제 조건을 현 직계 가족에서 형제 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과 관련해 내일부터 직계가족 외에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유에 직계존 비속 방문이 포함됐다면서 방역 상황에 따라 형제 자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추이와 이에 따른 한국의 방역 역량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확대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가격리 면제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거주자 가운데 부모님 등의 직계가족 방문과 장례식 참석, 공무 수행을 위한 입국 등 일부 인도적 사유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성폭력 유죄 선고가 기각되면서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코스비가 한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최대 10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빌 코스비 변호인들이 코스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서 기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 사건을 조사한 검사장은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믿은 코스비는 성관계를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임 검사장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고, 미투 운동 이후 유명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이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사망자가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전차도 운행을 멈추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아스팔트가 폭염에 녹아내리면서 시내 곳곳의 인도와 도로가 부풀어 오르거나 끊어졌습니다. 전차의 전선 피복도 녹아내려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맘때 한낮 기온이 평균 20도 중반인 북미 서부 지역이 올해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캐나다 리턴 지역의 최고 기온은 49.5도, 46.7도에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나흘간 230여 명이 숨졌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 건데 열사병 등 폭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도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생수는 이미 동이나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고 에어컨 수요도 서너 배 급증했습니다. 폭염의 원인은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지붕처럼 공기 흐름을 막은 고기압 탓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폭염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미국의 폭염 지속일수는 1960년대 연간 20여일에서 2010년대 60여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지구 온난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심각한 폭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LA 카운티 당국이 불법 불꽃놀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불꽃놀이에 허용됐던 세이프 앤 세인 폭죽도 카운티 직할 구역 내에서는 사용이 불법이라며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은 최근 심각한 가뭄 속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불꽃놀이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만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될 경우 연방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00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불법 불꽃놀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샌퍼란도 밸리 지역에서 불법 폭죽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매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미 전역에서 국내 테러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국가 테러리즘주의 시스템에 올린 공지문에서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극단주의자들이 봉쇄령 완화에 따른 집단 모임을 목표로 삼아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집단 모임과 법 집행기관 등을 겨냥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HS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테러 음모를 나타내는 정보는 없지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상한 행동이나 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서비스 중단 사태와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 금융산업규제국은 로빈후드에 5,700만 달러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대한 1,260만 달러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로빈후드가 지난해 3월 뉴욕 증시가 단기간에 폭락할 때 여러 차례 기술적 오류에 의한 시스템 정지로 이용자들의 손실을 가중시켰고 마진 거래와 같은 위험 투자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쳐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빈후드에 부과된 벌금은 총 7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으로 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으며 연내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는 로빈후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정부 소속 소방관들의 최저 시급이 15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오리건 등 서부 지역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연방 소속 소방관들의 임금을 시간당 최소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임 연방정부 소방관의 임금은 시간당 11달러에서 14달러 정도로 주정부와 로컬 정부 소속 소방관보다 꽤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탓에 폭염과 산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 차례의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외에 최전선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1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소속 소방관은 총 15,0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가 정규직, 30%가 계절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에는 모두 9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포문을 여는 등 후보들 간의 차별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사가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며 캠프 대변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앞서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를 보고도 검찰개혁 시기상조론을 펼 수 있냐며 이 지사가 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직후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안이 없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지사 측은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참모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공세는 일부 당원들의 표를 생각한 것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에서 반전을 만들어야 하는 이 전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총리 등의 지지표를 의식해 검찰개혁을 앞세워 공세에 나섰다는 겁니다. 반면 당내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지사는 개혁의 방점을 민생 분야에 둔다는 계산이어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성장의 문제,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저는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9명의 예비 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비 후보 9명이 전부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4차례 TV토론과 2차례 국민 면접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공군 여군 중사의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조사한 공군 경찰이 국방부의 상황을 축소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차 가해자들까지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한 유족들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공군 군사경찰단이 공군 참모총장, 즉 공군 본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숨진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보고 문서에는 이 중사의 이름과 나이, 임관 일자 등만 적고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공군 내부용과 외부 국방부용 보고가 다른 대목은 또 있습니다. 공군 보고에는 유가족 반응이라는 별도 소제목 아래
유족들이 일부 부대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면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강제추행 비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조치 사항도 담겼습니다. 저 서산의 사건과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니 붙여서 해달라. 하지만 국방부 보고문서에서 유가족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한다면서도 그 외 특이 반응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물론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사 요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공군 안에서 뭔가 하려고 딱 펜스 친 거예요. 예, 저기는 알려지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걸 은폐라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이미 압수수색으로 이 문건들을 확보해놓고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이 중요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현직 해양경찰관이 동료의 괴롭힘과 과거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경 조직이 축소와 은폐에 급급해 외부 기관이 조사에 나서달라며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16년째 해경에 근무하고 있는 A씨. 올해 2월 처음 해경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날부터 직급이 같은 남성 동료 B씨가 업무가 미숙하다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무 10년째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일단 중소업무 하나 못 차고 나와서 피떡 싸고 있는데 일어서가지고 다른 장소로 피했어요. 너무 모멸감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후임으로 왔다고 갈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 갈굼이었거든요. 근데 후임 다르듯이.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해경 측에 문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들의 반응은 오히려 피해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떠나라는 권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군지 다 알게 되고 뒷부분이 좀 그렇게 평탄치 않을 것 같아. 대신 육아휴직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체 해경 중 여성의 비율은 고작 10%로 고충을 털어놓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A씨는 순경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의 상처까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다음 날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가해자를 향한 욕 한마디뿐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내가 회사로부터 도움받지 못했던 직장 내 성폭력 묻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16년 동안 안 날로 먹었어요. 해경은 처음엔 해줄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픔을 얘기를 하니까 그 아픔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는 뭐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회 그런 제도 자체가 좀 없긴 하고. 하지만 해경은 A씨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동료 B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뒤늦게 감찰에 착수해 B씨를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부산의 한 양봉장에서 벌 10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회룡마을의 한 양봉장. 벌통 주변 바닥이 죽은 벌들로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꽃가루와 꿀을 따서 나르는 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죽은 벌들만 발견됩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벌들도 맥을 못 춥니다. 휘청대며 기어다니고 바닥에 뒤집힌 채 허우적대는 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양봉장에는 약 300만 마리의 벌을 키웠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죽어버렸고 이렇게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벌이 떼죽음 당하기 하루 전 인근 골프장에서 소나무 재선충 제거 작업을 위해 농약을 뿌렸는데 이게 양봉장까지 날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양봉장과 골프장과의 거리는 10m도 채 안 됩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웠던 벌들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도 크지만 잠을 못 잡니다. 골프장 측은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꿀벌 키우는지 잘 몰랐나 봐요. 저희가 약을 쳐가지고 어떤 피해가 갔다고 확인이 되면 골프장에서 아마 저기를 해야겠죠. 보상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골프공이 집 마당까지 날아왔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벌을 죽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데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이 했던 것처럼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인민 앞에서 중국 10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젠20 등 중국의 최신형 전투기가 대거 등장하고 합창단, 국기 호위대 등의 3만 3천여 명의 행사 지원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오늘 중국 반환 24주년을 맞는 홍콩에서는 매년 민주진영이 주도해오던 집회가 열리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모든 불법 집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경고하고 경찰 만여 명을 주요 지역에 배치했는데요.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인근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돼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튀니지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진 보트는 이탈리아의 최남단 섬에서부터 8km 떨어진 해상에서 조난당했습니다. 희생자 7명 중 1명은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10명 안팎의 사람은 실종 상태로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나머지 46명은 이탈리아 당국에 구조돼 인근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이탈리아에 들어온 아프리카 이주민은 총 19,8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난 27일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의 경기 모습인데요. 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선수들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자전거와 사람이 뒤엉켜 경기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한 관람객이 중계 화면에 자신이 나온 것을 알리려 플래카드를 도로까지 펼쳐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관람객은 경기 후 행방이 묘연했으나 경기 사흘 만인 어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상해를 가한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하고 주최 측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7월 1일은 캐나다의 건국 기념일인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과거 원주민 자녀의 기숙학교 부지 2곳에서 어린이 유해 천여 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관련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는 1880년대부터 전국 100여 개 기숙사에 원주민 아동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주입했는데요. 저항하는 아이들에겐 구타와 성적 학대 등의 가혹 행위를 100년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발견된 어린이 유해는 천여 구지만 실제 사망자는 최대 10,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과거를 문화적 집단 학살로 규정했으며 총리는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라며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자기관리의 신, 축구스타 호날두 선수가 최근 유로 2020 기자회견에서 건강을 위해 코카콜라를 옆으로 치우는 장면이 화제였는데요. 코카콜라가 불편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은 안 된다, 해로운 음료의 불쾌한 마케팅입니다. 미국 코카콜라가 $6를 결제하면 병을 감싸고 있는 상표 대신에 원하는 문구를 넣어 배송해주는 이벤트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해당 홈페이지의 입력창에 미국, 일본 등 국가명을 넣으면 미리 보기를 거쳐 주문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한국을 입력하자 승인되지 않은 이름이라는 설명이 뜨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이거나 상표권이 있거나 유명인의 이름일 수 있어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나치나 히틀러 단어는 금지되지만 이를 문장으로 만들면 허용되는데요. 논란이 일자 미국 코카콜라 측은 홈페이지상의 미리 보기 언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놨다면서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현지 언론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벌였다가 본전도 못 찾은 사례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면봉을 코 안에 깊숙이 넣는 코로나19 검사 대신에 호흡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감염 알려줍니다. 진단 마스크 개발입니다. 평범한 마스크 같은데 겉면에 네모난 캡슐이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가 하버드대학교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마스크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후 겉면에 장착된 캡슐 속의 물을 안쪽으로 스며들게 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숨만 쉬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착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마스크 안쪽의 종이 센서에 색이 변한다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90분. 검사 결과의 정확도도 세계보건기구의 검사 기준에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마스크에 대한 한 연구원은 유전자 증폭 검사의 높은 정확도와 신속 항원 검사의 빠른 속도, 또 여기에 저렴한 비용까지 결합한 획기적인 코로나19 검사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한 애플 매장에서 고가의 상품을 박살내는 여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직원이 불친절해서 2천만 원짜리 화풀입니다. 홍콩 쿤통에 있는 한 애플 매장이 떠들썩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에 전시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는 이 여성 때문인데요. 보란듯이 고가의 맥북도 가차없이 밟아버립니다. 여성이 때려 부순 애플 제품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심지어 여성이 던진 물건에 머리를 다친 매장 직원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여성은 매장 직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동을 일으킨 건데요. 애꿎은 물건에 분풀이한 여성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란을 멈췄다고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 잔혹한 고래 축제를 여는 곳이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잔인한 인간의 축제, 고래 피로 물든 페로 제도입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를 거칠게 움직이는 보트. 이때 놀란 고래가 해안으로 떠밀리자 대기하던 사람들이 고래를 무트로 끌어냅니다. 덴마크 자치령이자 18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페로 제도가 고래 사냥으로 바닷물이 핏빛으로 물든 건데요. 한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 대학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드론을 띄워 촬영했습니다. 그라인다드랍이라 불리는 이 연례 행사는 무려 7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요. 페로 제도는 고래를 사냥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으로 축적했는데 전통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고래 학살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만적인 관행에 대해 해양환경보호단체는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6,500마리의 고래가 희생됐다고 비난했지만 이 전통을 참여한 현지 주민은 국내법을 지키며 고래를 덜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딸을 만나기 위해서 100kg의 짐까지 들고 대장정에 나선 딸바보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집가도 여전히 딸, 대륙의 딸 사랑입니다. 한가득 짐보따리를 바닥에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성. 중국 쓰촨성 외곽에 사는 70대 덩웨이샹 씨로 무게 100kg의 농산물을 들고 30시간이 넘는 버스를 타고 온 겁니다. 힘든 대장정을 펼친 이유 뭘까요? 알고 보니 5년 전 고향에서 2,000km 떨어진 푸젠성 샤먼으로 시집간 딸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덩 씨가 챙겨온 농산물을 보니 쌀과 토종란의 그 종류도 다양하죠. 해당 영상을 공개한 딸은 택배로 농산물을 보내라고 얘기했지만 덩 씨는 택배비도 아끼고 또 딸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직접 오는 게 낫다고 말했다는데요. 시집간 딸을 향해 변함없는 덩 씨의 사랑에 현지 누리꾼들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독축되기 직전에 농장을 탈출한 어미 돼지가 화제입니다. 살고 싶은 것도 절실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새끼 살리려고 독축장에서 탈출한 어미입니다. 영국 중북부 노팅엄셔의 한 숲에서 돼지 가족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끼 돼지들이 젖을 빨고 있고요. 배가 부른 한 놈은 어미에게 다가와 얼굴을 비비는데요. 사실 숲 인근의 농장에서 키워진 어미 돼지는 얼마 전에 도살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도살 직전 농장을 탈출했고 숲으로 도망가서 새끼 10마리를 낳았는데요. 지역의 동물구조단체는 모성애로 새끼들을 지킨 돼지를 위해 농장 주인을 설득해 동물보호시설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미돼지는 마틸다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일정 기간 보살핌을 받은 뒤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날 예정입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30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